지금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7일 동안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꼬박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 느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느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로만 사랑했던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엔 기다림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톡도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려면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7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다는 걸 지금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0년대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사랑했고 목소리도 모르고 그리워했으며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평생을 기억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신다면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작은 마을의 허름한 기와집. 저는 그의 20살이었고 방직 공장에 다니며 홀어머니를 도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20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였는지 지금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의 20살은 대학교 새내기로 MT를 가고 미래를 고민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나이지만 그때의 20살은 달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공장에 나가거나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시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나마 공장을 선택한 편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밥 도시락을 들고 공장 문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배틀 소리, 실 끊어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귀가 먹먹해질 만큼 시끄러운 공장 안에서 저는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보면 또 괜찮아졌습니다. 그 시절 20살 여자의 낙이란 게 별것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친구들과 읍내 다방에 가서 쌍화차 한 잔 마시는 것,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장날 시장 구경을 나가 색색의 고무신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것, 그리고 언제쯤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 딱히 꿈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꿈을 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게 어느 봄날 친구 영숙이가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담벼락 아래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던 참이었습니다. 야, 순이야. 우리 오빠 군대 친구가 펜팔 상대를 찾는데 너 해볼래?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왠지 부끄럽고 낯설었습니다. 그 시절엔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말도 흔하지 않았고 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라니요. 됐어. 그런 거 어색하게 어떻게 해.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숙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글씨가 엄청 예쁘대. 책도 엄청 많이 읽는데.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왜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얼마나 작고 좁은 세상 안에 살고 있었는지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장과 집, 집과 공장. 그 좁은 길 위에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말이 묘하게 넓은 세상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선물 받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편지지였습니다. 국화꽃 무늬가 담긴 연한 미색의 편지지. 볼펜을 잡으니 손이 어색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20살 박순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 줄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너무 짧았습니다. 뭔가를 더 써야 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었습니다. 풀칠을 하고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편지를 넣으려다가 한 번 망설였습니다.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그만둘까?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투박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두근거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도 첫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너무 성의 없어 보이면 어떡하나. 그러다 결국 답장을 쓰기로 했던 이유가 제 편지가 딱 3줄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줄밖에 안 쓴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나중에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볼을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편지가 오갔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이름 석자와 3줄짜리 문장 하나로 우리는 서로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3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글쓰기였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첫 편지를 붙인 지 꼭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퇴근하고 돌아오는 골목길. 평소와 똑같은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대문까지의 거리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글씨가 정말 예뻤습니다. 반듯반듯하게 줄을 맞춘 글씨체. 어떤 글자는 꼭 인쇄한 것처럼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삐뚤어진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한 사람은 마음도 단정하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경남 진주 출신이고 현재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복무 중이며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제대 후에는 야간 대학에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낮에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놓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편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으니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말이 왜 그렇게 오래 가슴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외롭고 삭막한 곳인지 그 짧은 문장 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5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앞뒤로 빼곡했습니다. 5번째쯤 되었을 때 저는 편지지 2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있었던 일, 동료 언니가 몰래 사귀는 남자 이야기, 장날 시장에서 산 꽃무늬 손수건 이야기,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유독 맛있던 날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이 편지지 위에서는 왜 그렇게 빛났는지 모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짧게 썼지만 편지가 거듭될수록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내무반 동기 이야기, 강원도의 눈 이야기,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보는 사진 이야기, 밤에 몰래 읽다 걸린 책 이야기. 군대라는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감정들이 오가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쌓여갈 무렵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목요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대략 목요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도착했거든요. 목요일 아침이 되면 공장에 가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공장 문 쪽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 저는 그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만 되면 그 길이 새로웠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대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우편함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꽂혀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추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천천히 갔는지 모릅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으면서도 이 설레는 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가 와 있는 날은 밥도 잘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가 유독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봄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읽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또 꺼내 읽고 불을 끄고 누워서도 그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는 날은 달랐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괜히 하늘이 흐려 보였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식구들한테 툭툭 말대꾸를 하다가 혼자 이불 속에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다림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오는 날의 기다림은 따뜻하고 오지 않는 날의 기다림은 서늘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도가 하루 전체를 물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편지는 오갔습니다. 봄에 시작된 편지가 여름을 지나 가을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점점 많은 것들이 담겼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읽다 만책 이야기, 제대 후의 꿈 이야기,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날의 이야기, 밤새 비가 내려 잠을 못 잔 날의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유독 힘들었던 날의 이야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마음 졸였던 이야기, 읍내 서점에서 처음으로 소설책을 사 읽었던 이야기. 우리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웃을 때 어떤 표정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인지 천천히 먹는 사람인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떤 말투가 되는지, 슬플 때 어떻게 그 슬픔을 삭히는지도 편지 속 문장들 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편지 한 통 한 통이 그 사람을 쌓아갔습니다. 얼굴 없이, 목소리 없이, 오직 글자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어느새 제 마음 속에서 가장 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진짜 마음인지, 그냥 편지에 취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증명할 수 없어도 그 두근거림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1984년 12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경보를 내렸고 공장 안에서도 손발이 고받을 만큼 냉기가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면 코끝이 금세 빨개졌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겨울이 싫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편지 속 그의 문장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는 강원도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자주 썼습니다. 네모반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밤새 덜덜 떨었다고, 그래도 당직이 끝나고 나서 순이 시 편지를 다시 읽으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의 하늘 아래 같은 겨울별을 보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줄을 끝으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훈련이 길어졌겠거니, 아니면 부대 사정으로 외출이 막혔겠거니,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영숙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목요일이 지나고 다음 목요일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12월이 깊어졌습니다. 우편함은 매일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날 무렵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도 몸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으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쓴 편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실수한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괜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난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통 한 통 넘기며 제가 쓴 문장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별것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불안이 가장 무거운 법이니까요. 세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기계 앞에 서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자꾸 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진주 출신이라고 했으니 얼굴이 희려나, 책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눈이 또렷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동료 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편지가 끊겼다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밥도 잘 못 먹겠다고,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들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말 못하고 그리워도 그립다 못하고 그냥 혼자 안으로 꾹꾹 눌러 담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말 제사 준비로 바쁘셨고 집안 여기저기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순이야, 전 좀 붙이자 하고 부르셔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뒤늦게 일어섰습니다.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러냐? 어머니가 제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불로 얼굴을 덮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가진 적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이상한 상실감이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새해가 막 지난 1985년 1월 초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멈췄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그의 반듯하고 단정한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손글씨였습니다. 발신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안에 뭐가 쓰여 있을지가, 뜯으면 알게 될 것이 뜯기 전엔 모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잠깐이라도 모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른팔을 크게 다쳐 현재 부대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해 어머니인 자신이 대신 알린다고 했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들이 평소에 이 아가씨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차가운 1월의 바람을 맞으며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지지 않게 손으로 닦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리울 수 있다는 것을, 편지 한 통이 사람 하나를 이토록 깊이 마음에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도록 어머니가 부를 때까지.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 앞으로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딱 그것만 썼습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눈물이 자꾸 나와서 더 쓸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이 아니어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한 번.
우편함 앞에 설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와 있을까? 오늘은 소식이 있을까? 그러나 우편함은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께 보낸 답장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더 나빠진 건지 아니면 그냥 바쁜 건지 모른다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순이야, 무슨 걱정 있냐? 없어요. 없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펜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서 다쳤대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밥그릇에 국을 더 떠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는 대신 밥을 더 주는 것. 저는 그날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그렇게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춘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퇴근길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필체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글씨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전보다 삐뚤삐뚤했습니다. 글자들이 줄을 맞추지 못하고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어떤 글자는 힘이 없어 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글자는 너무 눌러 쓴 탓에 종이가 울어 있었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오른손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왼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라는 것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훈련 중 미끄러져 오른팔을 다쳤고 수술을 2번 했으며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2번째 달에는 아픔보다 답답함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은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왼손 연습을 매일 조금씩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우편함 앞에서 혼자 두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둘 다 했습니다. 볼에 눈물이 흐르면서 입가에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왜 여기 서 있냐? 들어오지 않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꼭 잡으셨다가 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펴서 읽고 또 접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은 뒤에 지갑 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돈 뒤에 아무도 잘 열어보지 않는 그 칸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는 오래 간직해야겠다고.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편지는 함부로 꺼내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자주 꺼내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간직하는 방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지갑 속에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갑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편지를 옮길 때마다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아도 알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그 문장은 이미 오래전에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종이가 닳아 없어져도 그 말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봄이 오면서 오른손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편지 글씨가 다시 반듯해지던 날 저는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글씨 하나가 이렇게 반가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그게 또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가을, 그는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대구역 앞 작은 분식집. 저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 그도 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데 딱 3초가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2년치의 편지가 서로의 눈빛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톡으로 5초 만에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바로 압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소리도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더 행복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7일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을까? 춥진 않을까? 손은 다 나아가고 있을까?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쓰는 그 시간이 그 자체로 이미 사랑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도착한 편지는 더 소중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그 문장들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와도 스크롤을 내리며 흘깃봅니다. 이모티콘 하나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5분 후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빠름이 꼭 기품은 아닙니다. 편리함이 꼭 행복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롯이 한 사람만을 생각하던 그 시간, 그 간절함,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왼손으로 삐뚤삐뚤 쓴 편지 한 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빠르게 전해진 말은 빠르게 잊힙니다. 그러나 7일을 기다려 전한 말은 평생을 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꺼낼 때마다 새롭게 아프기도 하고 새롭게 따뜻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리움을 나누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마음속에 있는데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뤄온 사람이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편지지도 좋고 A4 용지 한 장도 좋습니다. 반듯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됩니다. 볼펜을 잡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을 곁에서 살아온 남편일 수도 있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나면 잠깐 멈추세요. 손이 떨릴 겁니다. 뭘 써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오래 품어온 마음일수록 막상 꺼내려 하면 말이 안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쓰세요.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도 처음엔 세 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박순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세 줄이 2년치의 편지가 되었고 평생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저는 그 편지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서 붙이셔도 좋고 손에 들고 직접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서랍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전하지 않아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쓰는 동안 그 사람을 온전히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을 한 겁니다.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던 그 시절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랍 속 편지지처럼 꺼내주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 느리게 한 번만 마음을 전해보시겠습니까? 그 한 통의 편지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온기로 남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40년 된 편지 한 통이 지금도 제 지갑 속에서 따뜻하게 살아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날 되세요.